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슬기로운 약제 사용이라는 부분이고, 콩팥병 환자는 특히 약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콩팥은 약물이 결국에 이제 걸러져서 배설되는 마지막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이 이제 걸러지는 과정에서 그 약물이 더 많이 농축이 되는 과정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콩팥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 드릴 수가 있고, 조심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감기에 걸리든 관절이 아프든 뭐 다치든 해서 아플 때 먹는 대표적인 진통제들이고, 소염 진통제 중에 콩팥의 독성을 나타내는 소염 진통제는 그 기전이 뭐 콕스 억제제라고 해서 이 계통의 약들이 보통 콩팥의 독성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콕스 억제제가 우리가 흔히 먹는 진통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분명을 봤을 때 무슨 페낙, 무슨 센, 뭐 무슨 펜 이런 이름의 약제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파스도 소염 진통제입니다. 피부에 파스를 붙이는 거긴 하지만 피부를 통해서도 신체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또 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영제고요. CT를 찍거나 MRI를 찍을 때 우리가 혈관이나 장기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찍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CT통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바늘 꽂아놓고 만세하고 있으면 여기서 기계로 넣어주는 이게 조영제 약인데요. CT에서 사용하는 조영제는 콩팥에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고, 콩팥의 상태에 따라서 조영제 투여 전에 수액 공급을 좀 하는 것이 조영제로 유발되는 콩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MRI 조영제인데, MRI 조영제는 가돌리늄이라는 원소를 가진 조영제를 씁니다. 이 가돌리늄 조영제 같은 경우는 콩팥의 독성 자체는 뚜렷지는 않지만 콩팥 기능이 나쁜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몸에 축적이 돼서 전신의 섬유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의 섬유화는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의 섬유화도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신 섬유화가 가돌리늄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투석하시는 분들에서는 사용이 금기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즉시 투석을 시행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이런 약들인데요. 다양한 항생제들이 콩팥의 독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항생제 종류가 많이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 약제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각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약제 복용하는 용량이 달라집니다. 항바이러스제 중에 아시클로버, 팜시클로버 이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약들도 콩팥 기능에 따라 용량, 용법이 달라지니까 주의가 필요하고, 또 이런 그 팜시클로버, 아시클로버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콩팥에 여러 가지 결정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독성을 나타낼 수가 있어서, 만약에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복용할 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가 있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중에 칼슘하고 비타민 D가 같이 들어있는, 이게 외래에서 먹고 계신 분들을 보면 피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보면 칼슘이 너무 많이 높아져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에서 칼슘이 계속 높아져 있으면 여러 가지 혈관 석회화를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골다공증 약 중에 또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인데, 비스포스포네이트, 이름이 좀 어렵지만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한 달에 한 번 먹고 그런 약들입니다. 근데 이런 약들은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치면 아예 금기로 되어 있고, 이것들은 이제 뼈를 안정화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서 만성 콩팥병이 되면 뼈 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뼈 대사가 저하된 상태에서 뼈까지 안정화시켜버리면 뼈 대사가 굉장히 많이 감소돼서 뼈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콩팥에 독성이 나타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건강인에서조차도 뭔가 정확한 대사나 배설 과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콩팥병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콩팥의 독성이 명확하게 검증된 한약제는 있습니다. 아리스톨로킥산이라는 성분이고, 쥐방울 덩굴과 식물에서 나오는 성분이라고 하는데, 한약제에서는 마두령, 방기, 목향, 세신 이런 이름으로 쓰는 한약제입니다. 이 방기 성분이 이제 다이어트 한약에도 꽤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요즘엔 아예 식약처에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되는 경우가 많이는 없다고는 하지만, 흔히들 한약은 천연 원료이고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90년대 초에 광방기가 벨기에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부작용으로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신장이 망가진 환자들이 발생했다. 그 뒤로 추적
때는 사례와 연구를 통해서 알리스톨로킥산이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암이 발생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약재를 주의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좀 가져왔고, 뭐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한약재의 성분이 있으면 그거는 뭐 알겠는데, 이 한약은 또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복합되어 있고 어떤 성분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약 성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실제로 보면 한약에 의해서 콩팥이 나빠진 환자, 특히 이제 한약 때문에 급성 세뇨관 사이질염이라고 하는 콩팥에 갑자기 뭐 염증이 발생하는 그런 병이 생기는 경우를 매우 흔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이제 나왔습니다. 신이 내린 선물 차가버섯. 차가버섯 같은 경우가 이 옥살산이 굉장히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옥살산이 몸에 이제 과도하게 높아지면 얘가 콩팥으로 배설되면서 콩팥에 석회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콩팥에 미세 석회화가 생겨서 말기 콩팥병을 투석을 시작한 보고가 일본에서 하나 있었고 한국에서도 또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이제 콩팥인데 석회화가 있으면 이게 하얗게 끼거든요. CT에서 봤을 때는 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별로 없죠. 근데 이게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조직 검사에서 이렇게 석회화 결정들이 막 보이고, 우리가 석회화를 잘 보는 편광 현미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보면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밝게 막 돌처럼 콩팥에 석회화들이 미세하게 껴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약재 생활을 위한 5가지 수칙,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인의 콩팥 기능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험한 약은 적어도 그 종류는 알고 있어야 된다. 어떤 과 의사를 만나던 간에 자신의 콩팥 기능을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정기적으로 신장내과에서 콩팥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약은 복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